자, 이제 감정평가 방식을 보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자, 일단 그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그 3방식의 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2번에 있는 용어들은 다 익히셔야 됩니다. 2번에 있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비용성의 원리, 그다음에 시장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그다음에 가격을 구하는 것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 원가법, 임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죠. 그리고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의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이 용어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잡한 이론을 묻는 게 아니죠. 단지 그냥 용어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입니다. 예, 비교 방식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 물건별 평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별 평가에서 418쪽에 있죠. 그 418쪽의 물건별 평가에서도 그걸 먼저 할까요? 물건별 평가. 그 물건별 평가에서 이 감정평가 규칙이죠. 이 감정평가 규칙상 줄여서 감칙합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는 독특하게 뭐를 이용해야 되고요?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지만, 자, 건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고려하고요. 그 다음이 수익환원법이고요. 마지막이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 건물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다 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건물이 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죠.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도 안 돼요. 그래서 남는 마지막 방법이 원가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고요. 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평가해요. 일괄. 이런 경우 거래가 많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거래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 끝나는 거예요. 거사비. 그리고 산림은 어떻게?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죠. 네, 구분해서 얘는 거사비 하고요. 소경목림은 어떻게 하고요? 어린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이거는 심는 데 들어간 돈 계산하는 거예요. 심는 데 들어간 돈. 그리고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일괄할 때는 거사비 이렇게. 과수는 또 뭐고요? 과수는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는 솔직하게 모르지만 거사비라고 해요. 거사비. 그 다음에 공장은요. 이거는 개별자산 합산한다고요. 개별자산 합산해서 평가하되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는 이때는 일괄해서 할 때는 수익 나오죠. 수익. 이때 일괄해서 할 때는 수익환원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광산이나 어업권, 어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수익환원법이고요. 그리고 무형재산권 있죠. 영업권, 실용신한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그럼 무형재산권은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무형재산권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이거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주로.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임대료는 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거래가 많은 거다 싶으면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기억하는 거죠. 동산 거래가 많이 돼야 안 돼요? 동산, 이런 동산. 동산 거래 많이 되죠? 그럼 동산은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자동차 거래 많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거사비예요. 항공기 거래 많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는 거삽이 아니고요. 그는 원가법. 그래서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런 것들은 원가법, 거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걔네들이 다 그대로 수익을 나타내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수익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자체를 임대해가지고 임대가 수익 들어와야 그게 수익하는 법인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꼭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별로 할 것도 없죠? 생각해보니까. 별로 할 거 없잖아요. 문제를, 이제 온 김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물건별 감정평가 보십시오. 자, 다시 앞으로 갈 거니까. 그 418쪽에 1번을 보십시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기억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 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시장 가치 기준입니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기준이고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적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니은은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니은을 좀 체크를 해놓고요. 어렵습니다. 이건 일단 기억은 맞잖아요. 니은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디귿 감가 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원칙은 맞죠? 리얼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얼이, 기억, 디귿, 리얼이 일단 맞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임대료 평가는 무슨 법? 임대료 평가는 아까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했죠? 이거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니은이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일단 토지 평가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 맞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에 해설에도 있지만 담보권 설정, 경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뭐 할 때는요? 담보 평가, 경매 평가에서는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평가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방법 적용 가능하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봐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난이도가. 그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의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1단의 토지 중에서 당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 표준지 중에서 이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나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는 바로 시직에 들어가면 돼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있다면 이제 기타 요인 비교. 사정 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이미 사정이 다 보정된 상태로 공시하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표준지 선택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지역, 지목, 현재 이용 상황, 가로 조건 등의 제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맞죠? 당연히 비슷해야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한다. 맞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거는 방식으로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 시지게 하고 있죠. 요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어떻게 해요? 비준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준 가격은 시지계면 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맞죠? 그래서 방식으로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이 공시지가교법 방식으로는 비교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5번.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은 도시기획구역 내에서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이 동일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같은 용도적입니다. 같은 용도죠.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3번은 이제 명호권 이런 건 뭐라고요? 무형의 권리?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집합 건물은 뭐예요?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평가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틀렸죠.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번도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이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몇 초 만에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뭔가요? 5번이죠. 5번. 건물과 토지를 평가는 원가법이고요. 됐나요? 나머지도 다 그런 맥락이죠. 나머지도 다 그런 맥락인데요. 5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가격 비준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평가 기법 중 어느 방법에 가장 가까운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378쪽에 1번을 이제 와서 보시고요.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은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가지나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공급자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측면이 강하다. 수요자 경쟁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틀렸어요. 이게 이제 원가 방식하고요. 비교 방식하고요. 수익 방식 있죠. 얘는 비용성의 원리죠.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보는 거예요.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는 이거는 누구 측면이에요? 공급자 측면이에요. 근데 요거 수익은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얼마인지를 보고 물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많으면은 그럼 돈 많이 주고 사는 거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적으면은 안 사는 거죠. 적게 주고 사든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에 근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성에 근거하니까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은 되잖아요.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고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공급은 바로바로 내놓기가 어렵죠. 공급은 바로바로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동산은 말이에요. 다른 재화 말고 부동산은 단기간 내에 공급이 바로바로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구와 경쟁해서 가격이 형성돼요? 수요자가 경쟁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막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막 상승하기도 하고요. 또 가격이 수요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원가 방식은 공급자 가격의 성격, 4번의 수익 방식은 수요자 가격의 성격 됐죠. 다음에 5번은 원가 방식은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달 원가에서 파악해야 할 감가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를 감안하여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맞죠? 원가법과 적산법 이렇게요. 적산법 공식은 어떻게 되죠? 적산법은 다른 건 몰라도 공식 정도는 기억하세요. 적산법은 적산임료를 구하는 게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죠. 필요 재경비.
이 정도만 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10년간 이 정도 공식만 알아도요. 문제 푸는 건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3번 문제의 4번 지문은 일단 요거는 삭제하십시오. 머리만 아프게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은 삭제하시고요. 다른 지문으로 보십시오. 1번에 거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틀렸죠?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비교해야 되고요.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정의에 이론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뭐예요? 수익 방식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뭐길래요? 부동산 쪽에서는 이 가치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현재값 이렇게 하죠. 앞으로죠. 앞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값이에요.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편익이라는 게 지금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뭐겠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수익 방식이죠. 이게 이제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한 편익을 줄 건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한 편익을 줄 건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3번 제조달 원가는 건물의 신축 당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한다. 자, 이게 신축 당시 이런 말 있죠. 틀렸어요. 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와 현재 시점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현재 시점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신축 시점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달라요, 이게. 신축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어질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신축 시점은 지어질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다음에 5번은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이죠. 가중치를 달리해야 돼요.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 이런 것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배분법은 뒤에 넘어가면은 지금 4번 지문에 배분법 나오잖아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배분법이 등장해요. 392쪽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4번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3방식의 장단점이요.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원래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서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하다.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한 것은 원가법이에요. 그리고 2번에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례 가격이 언제 거래된 사례예요? 과거에 거래된 사례죠. 근데 부동산의 가치는 뭐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이죠. 과거에 거래된 사례값을 보고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을 계산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야, 옆에 이 물건도 이 정도인데 네 거도 이 정도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중추적인 방식이라고 했지 아까. 중추적인 방식인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과연 그게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인지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수익환원법은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고 구별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고 구별을 하지 않는 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이게 신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원가법은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가법. 이거 틀렸죠. 거래사례비교법이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하며 장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수익환원법이 가장 가치 정의에 맞는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제 5번부터는 이제 원가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원가법의 6번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6번은 이제 재조달 원가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자, 원가법에서는 정리해야 될 이론들이 어떤 겁니까? 원가법에서는 일단 적산 가격을 어떻게 구하나요? 재조달 원가.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조달 원가의 뜻은 뭐고요? 아까 신축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요. 대상 물건을 재취득,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고요. 그 산정은 어떻게 하고요?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뭐를 더해서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서 계산하고요. 특히 이 표준적 건설비 안에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 건설일지라도 이거를 반드시 고려하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 게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쌍둥이에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얘는 효용 측면에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수업한 데는 이 층고가 이거보다 높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층고가 높은 건물의 경우 쌍둥이로 만들었을 때 금액이 11억이 든다면 쌍둥이로 만들었을 때 층고가 높은 걸 그대로. 근데 층고가 높은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층고를 낮추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기능상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 들여도 하자가 없다고요. 10억 들여 지어도요, 그 층을 좀 낮춰서 10억 들여서 지어도 기능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기능상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쓸데없이 층고를 높여서 돈만 더 들어갔죠. 돈만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라는 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니거든. 돈은 들어갔지만 가치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 감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감가 해줘야 돼요? 이때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지. 돈만 들어갔지 제 기능을 다 못하니까 이때 무슨 감가를 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돼요. 얘는 기능적 감가가 배제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복제 원가를 사용할 때는 이 자리에 복제 원가가 들어갈 때는 여기 감가 수정할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요놈이 들어갈 때는 이 말이에요. 요놈이 여기 들어갈 때는 요 뒤에서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된다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차이예요. 됐나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더 쉬워요.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게 이게 더 이론적이긴 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쌍둥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옛날 공법을 아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대체 원가가 적당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재조달 원가의 내용이.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 대치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 대체 원가가 대치 원가예요. 대치 원가. 다음에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재생산 원가, 이게 뭐예요? 복제 원가요. 재생산 원가가 합리적이다. 1번 맞고요.
재조달 원가 중 복조 원가는 새로운 동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가 있다. 복조 원가잖아요. 복조. 물리적인 대치 맞죠?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구조 등을 갖춘 상태로 기존 시점에서 그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으로 그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맞죠? 재조달 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나타냅니다. 이 적산 가격이 재조달 원가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죠. 뒤에 빼는 작업이 없어도 얘하고 같기만 할 뿐이지 적산 가격이 재조달 원가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조달 원가 산정 시 부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의미이다.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원칙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원래는 7번과 같이 재조달 원가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은 약간은 낮으니까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원가법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1번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을 말하며 적산 가격의 하한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한을 나타내는 거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입니다. 자, 감가 요인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뒷파트에서 이게 더 많이 출제됩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아까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나오긴 했어요.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나오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원래 전혀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80% 나온다면은 여기서 한 20%, 20%에서 30%, 30% 나온다면은 여기는 80% 나오네요. 80%.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가 감가 요인이라는 주제예요. 감가 요인. 감가 요인에는 뭐가 있어요? 물기경 있죠. 얘네들은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죠. 요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죠. 요거 얘기할 때 기능적 감가할 때 균형의 원칙 했고요. 경제적 감가할 때 적합의 원칙 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치유 가능도 있고요. 치유 불가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치유 불가능한 게 있고요. 기능적 치유 가능한 게 있고 기능적 치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예요? 모두 4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근데 외부 요인은 전부 다 치유 불가능해요. 외부 요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쓰레기 수확장 생기고 뭐 시멘트 공장 생기고 이런 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감가 요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라 그래요. 특히 자, 그 중에 이제 2번 경제적 감가 나오죠. 경제적 감가 요인은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나오죠. 부지와 건물 관계는 외부 요인이 내부 관계예요. 내부 요인. 건물과 이 부지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근지역 쇠퇴는 외부 맞죠? 건물과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이거 외부 맞죠? 그 뒷부분 2개는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순이고 적산 가격 크기는 상환기금법, 정액법, 정률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면 패스해야죠. 모르면 패스. 그 다음에 4번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기경 감가 요인을 전부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지 않죠? 경제적은 치유 가능이 없어요. 전부 치유 불가능만 있어요. 다음에 5번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에서 준수하는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가치를 추계하여 감가상을 한다.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실제로 가치 하락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럼 3번이 뭐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3번이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지금 감가 요인은 이렇고요. 여기 파트에서.
감가 요인은 이렇고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관, 분, 시, 임이죠. 요 내는 내용연수법이죠. 내용연수법에 뭐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고요. 예, 상환기금법을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합니다.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찰감가법, 눈으로 보는 거고요. 분해법,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 치유 가능한 기능적 감가, 치유 불가능한 기능적 감가, 치유 불가능한 경제적 감가 모두 이렇게 하는 게 분해법.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죠. 임대료 손실 환원법.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것까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뜻 말고요, 이 종류 말고요, 뜻까지 알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네들이 가장 어렵게 나온 게 이거 뜻 묻는 것까지예요. 그게 가장 어렵게 출제됐어요. 종류만 알아도 상당하고요. 대신 이 정액법과 정률법은 늘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비교를 하면은 이렇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어때요? 이 그래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정률법은 이렇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죠. 정액법은 일정하잖아요. 이게 정률법이고, 상환기금법은 요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 이자 고려하기 때문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얘는 적금을 부어서 10년 뒤 또는 20년 뒤 내역연수 마이너스 얼마가 합계액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정액법은 적금 붓는 게 아니라 그냥 금고 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자가 안 붙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지금 매년 감가액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순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항상 그런가요?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달라요. 매년 감가액 크기 순서는 초기는 어떻고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고, 중기는요, 중간에는 정액법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다음이 정률법이 나오고요. 다음이 상환기금법이. 얘가 자꾸 자리를 옮긴다고, 이렇게 되니까. 정률법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자꾸 자리를 옮겨서 후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액법, 상환기금법, 정률법 이렇게 나요. 요놈이 자꾸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고요.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만큼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달라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또 뒷부분은요. 적산 가격이죠. 적산 가격의 크기잖아요. 적산 가격의 크기는 상환기금법이 제일 커요. 이건 맞아요. 상환기금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정액법이고, 그 다음이 정율법인데, 이 정율법과 정액법은 마지막 연도에는 같아요. 이 감가 수정액이 누계액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전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촉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때요? 3번에 촉이라는 말이 있으면 3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에 초기에 이런 말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말이 있으면 3번은 맞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어렵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9번을 볼까요? 9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제죠. 요거는 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주제예요. 이게 감가 수정에서 이제 나올 주제는 다 나왔어요.
감가수정에서 출제할 수 있다면 요거는 이제 출제 비중은 좀 낮고요. 주로 많이 묻는 게 요거, 특히 요거 비교하는 거 하고요. 요거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은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원가 배분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죠. 여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요놈은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돼요. 근데 이쪽은 안 되고요. 여기 경제적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여기 경제적 감가 적용돼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 토지에 적용돼야 안 돼요? 토지에 적용돼요. 안 돼요. 기업회계에서는 토지의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토지의 감가상각이 없어요. 됐습니까? 기업회계에서는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거는 있죠. 기업들도 재평가는 해요. 간혹. 재평가.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기업의 자산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토지를 재평가하는 거죠. 토지를 감가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대선 때 그 가덕동가요? 거기 신공항을 뭐 대구 영남 쪽으로 하느냐, 이 PK 부산 쪽으로 하느냐,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끼리 좀 감정도 상하고 했었는데 그때 멀쩡하던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공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공항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공항과는 전혀 그런 공항과 관련된 무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 갖고 있다는 이유로 땅값 올라가니까 회사가 이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재평가를 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기업 원가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감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9번을 보시면 다시 다음은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감가수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반대로 돼 있죠. 다음에 2번 감가수정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도 반대로 돼 있죠. 이거 반대도 있고요. 다음에 3번 감가수정은 건물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도 틀렸죠.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4번의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나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4번 맞죠? 다음에 감가수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행하는 원가 배분이나 이것도 바뀌어있죠? 다 바뀌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할 거는 이제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시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뭡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시되고요. 여기는 법에 정한 대로의 내용 연수예요. 법정 내용 연수. 이렇게 다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10번에서는 4번이 틀렸는데요. 당연히 그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하되 물리적 내용 연수를 병행할 수 있다. 물리적 내용 연수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뭐만 따진다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만 따진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2번 지문 같은 거는 참고로 보세요. 2번 지문은 이게 이제 이거 약간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용 연수표 이런 게 이제 감정평가 그 사들이 하는 그 기준에 내용 연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감정평가 할 때도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11번은 그저 줍는 거죠. 이거는 내관분심,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알면은 그저 줍잖아요.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12번, 13번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요. 12번, 13번이 14번은 뭡니까? 분해법이죠. 15번은 관찰감가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중요도가 낮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걸 위주로 하시되, 조금 더 그래도 할 거는 관찰감과 위에 있는 게 조금은 더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12번, 13번 중에서는 12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2번에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 및 상환기금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틀렸죠? 이거는 정률법이죠. 그 다음에 정률법은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이것도 틀렸죠? 정액법이죠. 그 다음에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 연수에 따라 증가하나 맞나요? 감가 누계액은 증가하죠. 근데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바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여기가 감가 누계라고 할 때는요, 감가 누계라고 할 때는 정률법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연수 만료될 때까지 이렇게 돼요. 정액법은요, 이렇게. 정액법은 이렇게.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때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크기, 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간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계액이 좀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계액이. 매년 감가액이 어떻다고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계액은 그 전년도에서 더해지고, 그 전년도에서 더해지고, 이렇게 되고요. 정률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첫 해년도 감가액은 이만큼이고, 두 번째 년도 감가액은 이만큼이고, 세 번째 년도 감가액은 이만큼이고, 네 번째 감가액은 이만큼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감가액이 점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더한 금액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요. 두 번째 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정률법. 이렇게 되는 게 정액법. 그러면 상환기금법은요? 상환기금법은 더 적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더 적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상환기금법의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감가 누계액. 자, 그래서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따라 증가는 하죠. 다 증가합니다. 감가 누계는 세 가지 다 증가하는 거예요. 다 세 가지 다 증가하는 겁니다. 감가 누계는. 근데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고요?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 줄잖아요.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3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맞나요? 감가 누계액이 적습니다. 제일 상환기금법이. 그 소리는 이 금액이 제일 적다 이 말이에요. 감가 누계액이. 이 금액이 제일 적다는 얘기는 적산가격은 제일 크다라는 얘기예요. 상환기금법은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정액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률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 정도로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 15번 자, 관찰감가법입니다. 이거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약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 관찰감가법은 대상 물건의 각 구성 부분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감가 상당액을 직접 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까요 과연? 눈으로 보고 하는 게? 그렇진 않죠. 다음에 2번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을 병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과 얼마든지 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얘네들이 원칙이 내용연수라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공식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감가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과 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 등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신규 또는 최유효용 상태의 물건에 대비하여 감가상당액을 달관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달관이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이 방법은 외부적 관찰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감가 요인이 누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판단력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그 16번은 이거는 뭐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물기경. 기능적 감가 요인이 아닌 것은 하고 있는데 시장성 감퇴 요거 5번은 경제적 감가 요인이죠.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17번부터는 계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